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2023년도에 치러지는 전기 기능사 필기시험을 대비한 요약 정리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는데요. 저는 첫 번째 과목인 전기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평소에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이렇게 음악 듣듯이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드라마 보듯이 보셔도 되고, 그리고 본문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천천히 복기하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전기 이론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차곡차곡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첫 번째,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고 하면은 1번 문제로 낼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때 우리는 그것을 프리 일렉트론, 바로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대전 상태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전자가 과잉된 상태이기 때문에, 즉 자유전자가 많은 상태를 우리가 마이너스 대전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전자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플러스가 과잉된 상태는 바로 이제 플러스로 대전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대전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대전의 종류로서는 마찰에서 만드는 마찰대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같은 거 이렇게 코팅지 떼었을 때 정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런 전기, 바로 방리대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액체류가 파이프에 통과하게 될 때 만들어지는 유동대전이라든지, 혹은 기타 분출이라든지 다른 걸로 만들어지게 되는 기타 대전들도 있게 됩니다. 자, 전기량의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게 될까요? 우리가 알파벳 Q로 나타내게 됩니다. 읽을 때는 우리가 쿨롬이라고 읽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이렇게 C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20하고서 C 있다 하게 되면 우리는 20 쿨롬이라고 읽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10 있게 되면은 10 쿨롬이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마이크로 쿨롬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하게 되죠. 만약에 10하고 이렇게 마이크로하고 쿨롬이 있게 된다면 10 마이크로 쿨롬이라고 읽게 됩니다. 1 일렉트론 볼트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줄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도 나와 있고, 자, 전자는 어디서 흐르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나오게 되죠. 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게 된다. 반대로 이제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전류, 전기량, 시간과의 관계, 이제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I는 어떻게 됩니까? T분의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즉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분에 전기량이 얼마나 이동했느냐를 보는 것이고, 이 식을 잘 풀어보게 된다면 Q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맞아요. I에다가 T를 곱한 것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공부하게 될 때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냐? 이 전기에다가 무엇을 곱한 거라겠습니까? 량을 곱하게 되는 건데, 이 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다?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에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죠.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흐르는 방향이 일정한 직류가 있고, 그 다음에 흐르는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되는 교류도 있게 됩니다. 전압 1, 전기량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한 일을 전기량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V는 W 나누기 Q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는 V 곱하기 Q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힘, 원론적인 힘, 이걸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이차를 만들어주는 힘이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석에 가서 자기력을 보내주는 힘은 무엇이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전기 대신에 자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기전력 대신에 기자력,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은 무엇에 의한 변수입니까? 로 A분의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면적, 그 다음에 로는 고유 저항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고유 저항이 크거나 길이가 길거나 단면적이 작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저항이 크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의 단위는요, 우리가 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고유 저항의 단위는 옴 미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렇게 세 개였었죠. 이 고유 저항, 그 다음에 길이,
그리고 면적입니다. 도전율 혹은 우리가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전기가 더 잘 통하냐,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느냐인데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면 도전율은 얼마나 전기가 잘 통하냐를 나타내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드미턴스의 실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저항의 역수로도 계산을 하게 돼서 우리가 모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컨덕턴스를 구해라 라고 하면서 저항을 알려주게 된다면 저항 분의 1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말 나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항률이 낮아서 좋은 재료, 그러니까 저항률이 낮아서 좋은 재료는 우리가 도체로 사용하기 좋은 재료죠. 즉 전선으로 사용하기 좋은 재료는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이런 순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이나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적절한 도체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게 되죠. 금속 도체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기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 양성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죠. 반대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감소하는 녀석들도 있어요. 부성 저항 특성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해기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들은 우리가 부성 저항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기에서 중요한 법칙을 하나 만약에 꼽으십시오. 제일 중요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는 R분의 V, V는 IR, 그 다음에 R은 I분의 V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옴의 법칙이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저항부터 한번 보죠. 일단 저항을 접속하게 됐을 때 저항이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가 있게 되는데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접속할 때나 저항을 이렇게 병렬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직렬로 합성 저항 구하게 될 때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1옴짜리가 5개 있으면 5옴이 되는 거고 2옴짜리가 10개 있으면 25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병렬로 있게 되면요, 저항분의 1 플러스 저항분의 1 플러스 여러 개의 저항분의 1 분의 1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항이 이제 2개 있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저항이 2옴짜리와 3옴짜리가 있다. 이거 없다고 계산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두 개를 합한 것분의 두 개를 곱한 것. 즉,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 2 곱하기 3 하게 되면 이거 5분의 6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1.2옴 나오게 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저항이 2개 있게 될 때는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3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3개 있게 되면은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 각각 2개씩 곱한 것에 합분의 이 3개의 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저항에는요, 걸리는 전압이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저항이 클수록 전압도 더 크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만약에 직렬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었을 때는 저항이 큰 쪽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법칙이 옴의 법칙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 법칙이 나오게 돼요. 키르호프의 제1법칙과 제2법칙입니다. 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이고요. 2법칙은 전압에 대한 법칙이게 됩니다. 이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전류에 대한 법칙은 임의의 폐회로 해서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제2법칙인 전압법칙은 이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은 공급 전압과 같다, 이런 뜻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전지 여러 개를 직렬로 접속할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내부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저항 더한 것분의 기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각종 단위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 투자율은 우리가 무엇에 투자하는 것으로 외우면 조금 좋다고 했었죠? 투자율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바로 휴먼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헬리퍼미터, 휴먼에 투자한다, 이렇게 외우면 좋고요.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페러드 퍼 미터에서 내 유전자가 FM이야, 이렇게 외우면 또 좋고요. 이 자기장의 세기, 이 자기는 우비를 입으면 자장의 세기군요. 자기 저항이 아니라 자장은 암페어 턴 퍼 미터.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는 1m당 몇 볼트냐. 그 다음에 자기 저항, 자기는
우비를 입으면 뭐 아트야 이렇게도 그냥 우리가 편의상 외울 수 있었죠.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속이 얼마나 단위 면적당 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쿨롬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 단위 면적당 얼마나 자기장의 세기가 세냐라고 하는 거니까 웨버 퍼 제곱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총 한 일을 가지고 시간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전력의 단위는 이렇게 와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 P는 VI의 곱이에요. 즉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옴의 법칙을 대용하게 되면은 I는 R분의 V고 V는 I 곱하기 R이니까 P는 R분의 V제곱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제곱 R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단위는 이제 와트가 될 수 있겠죠. 최대 전력은 어떻게 해야지 전달할 수 있습니까?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보통 우리가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의 크기를 와트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마력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마력은 1마력이 746W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전력량이 있게 되죠. 저 앞에서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기에다가 곱하기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라고 했었죠. 전력량도 곱하기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력 보통 P로 나타내니까 여기다가 시간 T를 곱한 게 전력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와트에다가 세크를 곱한 것의 단위가 이렇게 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줄. 와트 세크는 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용상 여러분들이 대개 전기요금 계산하게 될 때는 보통 이제 와트 세크 초로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계산하게 되죠? 아워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킬로와트 아워는 이렇게 3.6 곱하기 10의 6제곱 줄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이제 법칙들도 또 더 나오게 되죠. 여기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법칙을 우리가 줄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첩의 정리라고 해서 여러 전원이 있을 때 복수의 전원, 즉 2개, 3개의 전원이 있을 때 회로 해석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중첩의 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켜서 회로를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측정하게 될 때 여러분 집에서 전압을 측정하려면은 병렬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류는 직렬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당연히 전압을 재려면 전압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전류를 재려면 전류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재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범위를 더 넓게 하고 싶다. 내가 재려고 하는 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분류기와 배율기를 사용할 수가 있죠.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직렬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분류기는 전류를 분배시키게 되니까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당연히 이 전류계와 병렬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휘트스톤 브릿지,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나온 거 기억하시죠? 마름모꼴로 나온 모양, 서로 대각선의 곱이 같을 때 무엇이라고 했죠? 휘트스톤 평형이 된다라고 했었죠. 다음에 묽은 황산이나 구리, 아연은 구리판에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우리가 구수하게 되면서 전기 분해에서, 전기 화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됐습니다. 이 구리의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음극은 두꺼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극은 얇아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납축전지의 전해액은 주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게 됩니까? 주로 우리가 묽은 황산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간 건전지는요, 망간 건전지가 여러분 이렇게 뭐 AA 건전지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건전지가 예전에 사용했던 게 망간 건전지 많이 사용했었죠. 여기 플러스 양극의 재료로는 탄소 막대고요. 그 다음에 음극 마이너스로는 우리가 아연 원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통 안에다가 예를 들어 이 물을 넣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게 될 건데,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이 석출할 수 있느냐? 당연히 두 가지에 비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류 I에 비례하게 되고, 두 번째, T, 시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전류와 시간, 이거 곧 전기량이죠. 따라서 석출량을 많이 얻고 싶게 된다면 전기량을 많이 집어넣어라.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 되게 됩니다. 자, 전기에서 또 건전지에서 보통 많이 일어나는 작용이
분극작용과 그 다음에 국부작용, 전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분극작용은 수소기체가 원인이고 해결법으로는 감극제를 사용하게 된다. 분극, 극이 나눠지는 거예요. 북이 나눠지는 것을 조금 더 줄이는 거예요. 감극제입니다. 국부작용의 원인은요, 불순물이 원인이게 되게 됩니다. 건전지를 우리가 오래 두게 되면 못 쓰게 되는데 바로 불순물이 침입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은을 양극에 도금하게 됩니다. 보통 전지를 나타내는 축전지의 용량은 암페어 아워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이라든지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이렇게 미리 암페어 아워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리 암페어 곱하기 아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1000 미리 암페어 아워라고 하는 것은 1000미리 암페어로 몇 시간? 1시간 쓸 수 있다는 거죠. 500미리 암페어로는 2시간 쓸 수 있다는 게 바로 1000미리 암페어 아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의 용량은 바로 이렇게 암페어 아워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지를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번 쓰고 버릴 거냐, 즉 일회용이냐, 또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느냐 이 여부를 가지고 1차 전지냐 2차 전지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1차 전지는 보통 충전이 불가능한 것이니까 망간전지나 산화은이나 아니면 수은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다음에 2차 전지, 충전해서 또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우리가 니켈 카드뮴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알카리 전지 같은 것은 우리가 2차 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허용전류,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이 전선의 허용전류가 얼마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그 전선이 얼만큼 안전하게 최대 전류를 흘릴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말이죠. 보호소자로는 베리스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거고, 바리스터는 전압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거라서 각자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전원회로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백 효과, 펠티어 효과, 제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금속을 놓고 서로 온도를 다르게 주게 되면 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백 효과고요. 펠티어는 반대죠. 여기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펠티어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한 게 바로 이제 전자 냉장고가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톰슨 효과라든지 뭐 다른 제3금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효과들도 있습니다. 정전 유도, 이 도전체를 접근했을 때 자, 거기에 다른 전하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 여기 플러스를 갖다 댔을 때 이쪽에 큰 구 같은 게 있을 때 마이너스는 가까워지고 플러스는 밀어내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정전 유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걸 막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짜잔, 막는 방법은 정전 차폐라고 했습니다. 정전 차폐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강자성체로 가능했었죠. 강자성체, 네 글자로 해볼까요? 뭐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이거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요약집을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약집만 봐도 합격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약집은 요약만 한 거죠. 여러분 수능 시험에서 점수 잘 맞고 싶으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수능 요약집만 보고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3년 동안 고등학교 시절에 고생하겠어요. 요약집만 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여러분 본문 공부가 다 되신 분들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딱 강자성체 네 글자로 뭐죠? 라고 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사실 여러분 조금 욕심내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좀 욕심이 과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이 시간이 2주 이상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에요, 1주 이상 남았다라고 하면은 전기기능사 필기 본문 강의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강자성체는 네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니코, 철, 망, 그쵸?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자석에다가 당신을 갖다 댔을 때 너도 자석이 되는 것들. 비투자율이 1보다 훨씬 크고 자화율이 0보다 큰 것들. 상자성체는요, 이 반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 1보다 비투자율이 크고 자화율은 0보다 조금 더 큰 것. 반자성체는 반대로 만들어지는 것들. 비투자율이 1보다 작고 자화율도 0보다 작은 것들. 다음에 이제 쿨롱의 법칙. 그러면은 두 전하가 있을 때 두 전하가 서로 밀고 당길 텐데 이것의 크기는 우리가 무엇으로 정하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파의 엡실론 분의 1 곱하기 아래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위는 뉴턴으로 나타내면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나타낼 수 있죠. 다음에 유전율,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게 되는 거고, 유전율의 단위는 페러드 퍼 미터로 놓을 수 있습니다. 진공 중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4파이 엡실론 분의 1이 이렇게 9 곱하기 10의 9제곱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전기력선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갑니다.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 선끼리는 절대 교차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지가 않아요. 서로 이렇게 평행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평행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죠. 다음은 등 전이면과 직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양전하에서 나가게 되면은 등 전이면과는 이렇게 직교하게 되는 거죠. 직각으로 교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야, 도대체 이게 전기력선이 몇 가닥 정도나 나가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게 바로 가우스 정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총 전기량을 유전율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력선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우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전정 용량 Q는 CV, 여기서 C를 우리가 비례 상수라고 하게 되고 정전 용량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평판 도체에서의 전기 용량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접두어로 되어 있어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위도 나오게 됩니다. 1 마이크로 페럿 정전 용량 나타내게 되면 이 마이크로가 10의 6제곱을 나타내게 되죠. 만약에 나노라고 하게 되면 10의 9제곱, 피코라고 하게 되면 10의 12제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전속을 어떤 면적으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Q를 S로 나누게 되는 거고, 전속 밀도는 엡실론 E, 그 다음에 그래서 유전율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곱한 것과 같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을 우리가 거리로 나타낸 것에다가 4파이 엡실론 분의 1 쿨롱의 법칙처럼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커패시터, 콘덴서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전해 콘덴서, 극성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이거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전해 콘덴서가 있고, 탄탈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그 다음에 크기를 바꿀 수가 있는, 커패시터의 용량을 바꿀 수가 있는 마리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베리어블 커패시터라고 생각해서 마리콘이라고 부르시게 되면 됩니다. 콘덴서의 접속은 계산할 때 직렬과 병렬 모두 저항과 반대로 하게 됩니다. 이 저항에 직렬은 다 더했잖아요. 이 커패시터, 콘덴서는 병렬일 때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렬일 때는 이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 흡입력은 여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실 수 있고요. 자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 자기력선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자석에서도 당연히 쿨롱의 법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개선은 R 제곱분의 Q1, Q2 했었잖아요. 이게 M1, M2로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유전율 엡실론 대신에 뮤, 투자율로만 바뀌게 됩니다. 자기장과 자하, 힘의 관계에서 자극의 세기에다가 자기장의 세기를 곱하면 된다. 자속 밀도도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크식도 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자기회로와 전기회로는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자기와 전기회로를 이렇게 쌍대간에 비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자력은 기전력, 자속은 전류, 자기저항은 전기저항, 투자율은 도전율, 그 다음에 자속 밀도는 전류 밀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죠. 이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는 게 바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죠. 자, 또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뭐죠? 전류와 자기장의 이거는 크기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외우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싸, 그 다음에 제곱. 그래서 아싸 제곱, 이렇게 비오-사바르의 법칙 외우기도 했었죠. 무한장 직선일 때 자기장의 세기 2파이 R분의 I,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자기장의 세기 2파이 R분의 NI, 그 다음에 원형 코일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2R분의 NI,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전자력의 크기를 많이 얻고 싶게 된다면, 그러니까 전자력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전동기에서 사용되겠죠. 자속 밀도가 높아야 되고 전류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L, 길이가 길어야 되고, 사인 세터, 각도도 90도에 가까울수록 좋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 도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이렇게 두 개의 평행 도체를 놓고 여기 I1과 I2가 흐를 때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두 개는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두 개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은 얼마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N, 권수에 비례하게 되고 시간에 따른 자속의 크기에 비례할 수가 있습니다. 유도 기전력에 따른 것도 계산할 수가 있고, 자체 인덕턴스도 계산할 수 있고, 상호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냐로 놓을 수가 있죠.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 좋습니까? 이 K라고 하는 것은 1일 때가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결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계수라고 하는 것은 루트 ln L2분의 M이고, 가장 이상적일 때는 여기 K가 1일 때입니다. 즉 상호 인덕턴스 M이
루트 L1, L2와 같게 되는 것이죠. 코일의 합성 인덕턴스, 이 코일을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놓게 되었는데 코일 두 개, 하나를 L1, 하나를 L2라고 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얼마냐라고 계산하는 것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에요. 두 개의 방향이 같은 가동 접속이라고 하게 되면은 플러스 2M이 되는 거고, 두 개의 감는 방향이 서로 다른 차동 접속일 때는 마이너스 2m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코일은 보통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한다, 축적한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i 제곱 줄만큼 저장된다고 하죠. 커패시터에는요 2분의 1 CV 제곱만큼 저장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류를 넘어가게 되면은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주기라고 하는 거는 뭐죠? 주파수가 1초에 사이클이 몇 번 만들어지냐라고 하게 된다면 주기는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가 바로 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는 시간, 초로 나타내게 되는 거고 주파수는 단위가 헤르츠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교류의 크기는 여러 개죠. 직류는 하나지만 교류는 여러 개죠. 순시값, 최대값, 평균값, 시료값 여러 개로 나타내게 되는데 최대값과 시료값과의 관계, 여기 그냥 V로 나타내게 되면 이거 다 시료값이죠. 최대값에다가 얼마 곱하게 되는 겁니까? 자, 이게 0.707 곱하게 되는 겁니다. 평균값은요. 최대값에다가 얼마? 0.637 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멋있게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제가 딱 이런 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여기 최대값이 있을 때 평균값 가려면은 0.637 곱해주세요. 시료값 가려면 곱하기 0.707 곱해주세요. 평균값에서 시료값 가려면 곱하기 1.11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부와 허수부의 서로 복합 관계로 만들어져 있는 게 우리가 복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 플러스 J4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거는 실수부가 되고요. 이렇게 J 들어가게 되면 허수부가 되죠. 허수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게 되죠. 이 복소수의 절대값은 실수부의 제곱의 허수부의 제곱이에요. 즉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25죠. 루트 25 하게 되면 이거 5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3, 4는 5가 되고요. 그래서 8, 6은 10이 되는 거죠. R, L, C 각각 있을 때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얼마큼이 되느냐, 또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관계를 총 정리하게 되면은 요 그림 하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R, L, C 직렬 회로에서 위상, 임피던스, 전류를 이 R만의 회로일 때는 간단하죠. 그냥 직류와 똑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L만의 회로, 이 코일만 있을 때, 그 다음에 C만의 회로, 커패시터만 있을 때는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L만의 회로에서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C만의 회로에서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RLC가 그러면 직렬로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이 저항은 그대로 독립해서 두고 유도 리액턴스에서 용량 리액턴스를 뺀 것에 제곱을 한 것. 이것이 바로 용량 리액턴스, 그 리액턴스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진은 뭐냐?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아질 때죠. 그래서 직렬 공진과 병렬 공진이 있게 되는데 직렬 공진에서는 리액턴스가 0이 되니까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전류는 최대가 되죠. 병렬은 반대예요. 병렬의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니까 전류는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게 되네요. 자, 전력은 교류에서 3개로 나눌 수 있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래서 3개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의 관계로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피상전력이고 이쪽이 유효전력, 여기가 무효전력이죠. 피상전력은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 유효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그리고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리고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크기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VI 약분되니까 코사인 세타만 남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사용하게 돼서 역률을 보상할 수 있게 되고요.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용량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의 크기도 되지만 임피던스의 크기분의 저항의 크기로도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임피던스고 여기가 이제 저항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선 방법에서는 우리가 Y결선, 델타결선 이런 결선들이 있게 되죠. Y결선에서는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아요. 하지만 전압의 크기는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더 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델타결선에서는 다르죠. 델타결선에서는 이 전압이 같게 되고요. 전류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 y에서 델타로 등가 변환하게 될 때는 y회로에서 3배를 한 것이 델타와 같게 됩니다. 소비 전력 구할 때는요, 단상과 삼상 두 개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단상에서의 교류 소비 전력은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코사인 세타지만 삼상일 때는 루트 3을 앞에다가 곱해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삼상에서 각 상의 합성 소비 전력은 만약에 이렇게 삼상에서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PA라고 하고 여기를 PB, 여기를 PC라고 하게 되면 세 개를 더한 것이 합성 소비 전력이 되는 거죠. 다음에 평형일 때 우리가 이전력계법을 이용하게 된다면 두 개의 전력계에서 나온 값을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삼상의 소비 전력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비정연파, 비사인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사인파라고 하는 거는 뭐죠? 사인파가 아닌 거, 그쵸? 아닐 B자를 쓰는 거니까 상태가 조금 안 좋은 파형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풀이의 분석을 통해서 직류분이랑 기본파랑 그 다음에 고조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료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각 고조파의 기본파의 제곱, 그 다음에 각 다 더해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 비사인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잡음 같은 거는 왜 발생하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자기 포화나 히스테리시스 손이라든지 혹은 전기자 반작용, 뭐 기타 이제 부정적인 작용들에 의해서 이런 비사인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우리가 전체 시료값을 구할 수가 있고, 알아야 하는 거,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과 파형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외형률은 일종의 찌그러진 정도예요. 기본파에서 고조파의 시료값이 얼마큼이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 파형률, 파고율, 이것도 저랑 같이 공부했다면 꼭 알아야 되겠죠. 형, 뭐죠? 효균, 고, 뭐죠? 대효,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 파형 중에서 구형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온 파를 우리가 구형파라고 하게 되죠. 이건 어떻게 나오느냐? 무수한 많은 파형이 합쳐지게 되면은, 자, 이런 사인파들, 이런 파형이 많이 합쳐지게 되면은 결국 이런 구형파가 된다라고 해서, 구형파는 무수한 주파수의 합성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런 구형파는 파형률이나 파고율이 모두 1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C 회로와 그 다음에 RL 회로가 있어요. 이 RC, R이랑 C가 직렬로 된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R과 L이 직렬로 된 회로를 우리가 RC 회로, RL 회로라고 하게 됩니다. 과도 현상은 무엇이냐? 이 목표값, 최종값에 도달하는 그 중간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도 현상이 길다라고 하게 되면 정상 범위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과도 상태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정수, 시상수라고 하는 것은 RC 회로에서는 R 곱하기 C의 시간, 그 다음에 RL 회로에서는 R분의 L, 그 시간만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전기 이론의 요약 내용입니다. 어때요? 정리가 한 번에 되시나요? 저랑 같이 이론을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잘 정리가 됐을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되신다면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용어를 계속 체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시간이 조금 더 많으시고, 사실 나 솔직하게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앞에서 이론 공부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산에듀에서는 무료로 전기기능사 필기 강의를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강의 시간이 한 20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마음 먹으면은 일주일에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 내용을 영상이 아니라 자료로 조금 다운받아 보고 싶으시다고요? 제가 이 영상의 설명란에 다산에듀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전기기능사 필기에다가 제가 이 내용들을 PDF로 예쁘게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편하게 받으셔서 인수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에다가 혹은 태블릿 PC에다가 넣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은 저희 다산에듀의 네이버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전기 자격증 한번 합격하기라는 카페에 오시게 되면은 그곳에다가도 제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분은 편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끄지 마시고 전기기기 바로 갈 테니까 전기기기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